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분석 5주 1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평균 분산, 공분산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공분산, 표본 상관계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세팅은 그죠? 어떤 상태가 있고, 그죠? 그 상태가 라지 S계의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상태가 발생할 확률이 있고, 그 상태별로 실제로 확률 변수들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있고, 뭐 이런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뭐 그 타당하죠.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죠? 상태를 판단하고 그 상태가 발생할 확률 같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실제로는 되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표본이에요, 표본. 자, 확률 변수 xy와 그 정의역 오메가 x, 오메가 y에 대해서 모집단은 오메가 x와 오메가 y를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확률 변수 x와 y가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확률 변수 x와 y가 취할 수 있는 그 값들의 집합인 오메가 x와 오메가 y를 확률 변수 x와 y의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상태, 각 상태별로 x와 y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xs 그러니까 x1, x2, x3 이래가지고 x 라지 s까지 가 있었고, y도 y1, y2 쭉 해가지고 y 라지 s까지 있고,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각 상태별로 취할 수 있는 모든 x 값과 모든 y 값을 모아놓은 게 오메가 x와 오메가 y인데, 이 놈들을 확률 변수 x와 y의 모집단, population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모집단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죠. 모집단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표본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표본은 오메가 x의 원소로 구성된 n중쌍을 확률 변수 x의 크기 n인 표본이라고 한다. 표본. n중쌍, ntuple, x1, x2, x3 해가지고 xn까지. 그러니까 오메가 x 안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서 마음대로 n개를 쫙 빼내가지고 이게 순서쌍처럼 저렇게 순서대로 묶은 거.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x1, x2, x3 점점점 해가지고 xn 할 때 이 아래 첨자 1, 2, 3n은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상태 1에서의 x값, 상태 2에서의 x값 그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그 n중쌍 안에서의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뭐 이 말이야, 이 말. 그래서 이 쌍으로 그 n중쌍으로 묶어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오메가 x 안에 있는 어떤 n개의 원소를 임의로 꺼낸 게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메가 x, 그러니까 모집단 x가 가질 수 있는, 실제로 모든 상황별로 가질 수 있는, 각 상황별로 가질 수 있는 모든 x값 중에서 마음대로 그냥 n개만 뽑아낸 거야. 그거를 확률 변수 x의 크기 n인 표본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모집단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가정했던 포맷이 이런 거예요. 그죠? 오메가 x, 그러니까 x가 각 상태별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원소의 집합, 그죠? 그 집합을 오메가 x, 이거를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모집단 하에서의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상태 s가 1에서 라지 s까지 있고, 그 상태별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x1, x2, x3 해가지고 xs까지 있고, 각 상태가 실현될 확률이 p1, p2, p3가 있고, 최종적으로 ps까지 있고, 그래서 확률 p1부터 ps까지를 다 더하면 이게 1이라고 그랬죠. 그게 공리였지, 액시엄이었지, 액시엄.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상태 S가 나타내는 게 만약에 경제 상태라고 그러면, 경제를 예를 들어서 S가 10이라고 해봐요. 10이라고 하면 경제 상태를 가장 좋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게 발생할 확률을 구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x 값이 상태 1에서 발생하는 x 값이, 그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x1이다.
라는 것도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세팅에서 뭔가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이게 이상적으로는 뭐 그 타당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어떤 뭐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계산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죠? 상태를 몇 개로 볼 것인가? 경제 상태를 지금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했는데 그게 꼭 10개 뿐일까? 그죠? 10개의 상태를 과거의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열을 했는데 갑자기 과거에 있었던 그 10개의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10개로 가정했던 그 가정부터가 틀리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확률이 P1에서 P10까지 그 확률을 쭉 해놨는데, 그죠? 그 확률이 얼마인지를 과거 자료를 가지고 과연 계산한 게 정확한 계산이냐,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이상에서 일부분만 빼가지고 그걸로 현실을 분석을 하는 거야. 그게 표본 이야기예요. 표본 이야기. 자, 표본은 얼굴 치웁시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서 x1에서 xn이라는 거는 상태 1에서의 x값, 상태 2에서의 x값 이 의미가 아니야. 그냥 n중쌍을 만들면서 그냥 순서대로 그 번호를 붙인 것 뿐이에요. x1, x2, x3 해가지고 xn까지. 그래서 모집단 그 오메가 x에서 마음대로 임의로 n개를 그냥 뽑아가지고 n중쌍으로 묶은 거야. 묶었을 때 요거는 어떻게 보냐면 요렇게 해석을 해. 요렇게. 그죠? 실제로는 상태가 아니지만 상태인 것처럼 그 n중쌍에 이제 붙어 있는 1, 2, 3 해가지고 n까지 이게 실제로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지만, 그죠? 모집단에서의 그 포맷을 그대로 갖고 와 보면 이걸 상태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태라고 보면 1, 2, 3 해가지고 상태를 총 n개로 볼 수가 있고, 그때 그 상태별로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x1, x2, x3 해가지고 xn까지 나타냈고, 확률은 그냥 n분의 1로 하는 거야.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총 n개의 상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상태가 발생할 확률이 똑같다고 보고, 그래서 n분의 1로 그냥 확률을 삼는 거예요. 삼는 거야. 이게 더 현실적이죠, 이게. 왜냐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그 10개 그 크기가 n인 표본이라고 해봐. 경제 상태를 크기가 그 10인, 그죠? 그 10개의 경제 상태로 나타냈다고 해봐요. 하더라도 뭔가 그래가지고 10분의 1로 모든 경제 상태가 발생할 확률을 10분의 1로 해가지고 했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 10분의 1을 어떻게 하냐면 과거 10년 동안 경제 상태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X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해봐. 그러면 과거 10년 동안 10년이면 어떻게 되나? 2012년부터 원래는 아직 경제 성장률 계산이 안 되겠죠. 원래가 다 한 게 아니니까. 그럼 2011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상태 I 1이 2011년을 나타내고, 그 다음 2가 2012년을 나타내고, 2013년을 나타내고 해가지고 총 10개년. 그래서 2020년까지를 그 각각 상태 1, 2, 3 해가지고 n까지 10까지가 나타낸다고 하면 각 연도별 경제 성장률이 뭐 2011년에는 몇 퍼센트, 2012년에는 몇 퍼센트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확률은 전부 10분의 1로 그냥 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올해 만약에 경제 성장률을 조사를 했는데 과거 10개의 사례 이외에 또 전혀 다른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나오겠죠. 또 경제 성장률이 매년 뭔가 똑같은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체계가 깨지지 않아. 어떻게 보냐면, 그죠? 요 상태 10개는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한 상태 라지 S개 중에서 n개를, 그러니까 10개를 그냥 임의로 골라낸 것 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그 상태가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거지. 말이 되는 거지. 요거는 우리 요 그 사이즈 10개짜리 크기가 10인 표본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모집단에는 원래 있는 거다. 이렇게 그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률도 10분의 1로 쉽게 구할 수가 있지. 그리고 X값도 각 연도별로 실제 값을, 그죠? 실제 과거의 그 경제 성장률을 조사해가지고 그냥 X1, X2, X3 해가지고 XN까지, X10까지 이렇게 써놓으면은 체계가 상당히 현실적이고 뭔가 그 새로운 그 경제 성장률이 발현이 되더라도 이 그 체계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양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훨씬 현실적이야. 처음에 이 모집단을 기준으로 한 1에서 라지 S까지 이 경우에는 상태가 도대체 이 경제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태가 이 S계의 상태가 총 몇 가지나 있느냐 이것부터가 판단이 안 돼. 현실적으로. 그죠? 이론적으로는 뭐 그 임의의 자연수 S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론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S가 몇 개인지 모르고 각 상태별로 경제 성장률 X1, X2, X3 해가지고 XS가 얼마인지도 잘 몰라. 이게 연도가 아니죠. 그죠? 각 연도가 아니라고. 상태 1, 2, 3 해가지고 이게 가장 좋은 상태, 뭐 두 번째 좋은 상태, 세 번째 좋은 상태 해가지고 가장 안 좋은 상태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 혹은 얼마나 더 최악으로 나빠질 수 있을지를 안 겪어봤지만 앞으로 더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그 상태에서의 경제 성장률 X1, X2, X3 해가지고 XS를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만약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 확률을 구하는 건 더 힘들어. 그죠? 확률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그 계산을 할 거야. 그죠? 그래서 모집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논의들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뭔가 계산을 하거나 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면이 있다고. 근데 그 모집단에서 n개만 임의로 쏙 빼내가지고 크기가 n인 표본을 구성했다라고 해서 오른쪽처럼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태 i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상 그 모집단에서의 상태 1, 2, 3 이거하고는 다르게 번호를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각 상태라고 되어 있는 1, 2, 3, n이 1, 2, 3 해가지고 10, n이 10이라고 해봅시다. 사이즈 10인 표본을 구성을 했다고 하면 각 상태 1, 2, 3 해가지고 10까지 되어 있는 이거를 과거 10년치 그냥 연도하고 대응을 시키면 돼. 2011년의 경제 상태는 1, 2012년의 경제 상태는 2, 2013년의 경제 상태는 3 해가지고 2020년의 경제 상태는 10 이렇게 해가지고 X 경제 성장률 X1, X2, X3 해가지고 XN 돼 있는 거는 각 연도별 경제 성장률 그냥 써놓으면 되고 확률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이러면은 실제로 계산하기도 좋고 모든 상황이 다 파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경제 상태가 2021년에 나타나더라도 이거는 원래 모집단에는 있었지만 우리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틀은 이 표본을 구성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집단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이상적인 세팅 하에서 모집단 하에서의 모든 뭐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분석을 위해서 표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행할 거예요. 자, 이러한 세팅 하에서 그러니까 크기가 n인 어떤 표본을 구성해 놔놓고 그죠? n중쌍의 표본을 구성을 해 놔놓고 모집단 속에 있는 라지에스 개의 원소들 중에서 그 중에 일부분인 n개만 쏙 빼가지고 크기가 n인 샘플을 표본을 구성을 해 놔놓고 그 표본 가지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공분산, 표본 상관계수를 구할 거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념은 똑같아. 개념은 앞에서 모집단에서 했던 그 개념하고 거의 똑같아. 약간 다른 면이 그러니까 분산 공분산 이야기할 때 약간 다른 면이 나타나고 기본적으로는 똑같아. 자, 표본 평균. 표본을 가지고 계산한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 x의 크기 n인 표본 x1 땡땡땡 해가지고 xn까지의 이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 샘플 미는 이렇게 써. n분의 1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이렇게 적어. 그리고 x바, 그러니까 x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 줄 그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x바라고 읽는데 축구 보면은 이렇게 축구 골대 보면은 그 축구 골대 위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는 걸 크로스바라 그러잖아요. 바라 그러잖아.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 딱딱한 아이스크림, 막대기 아이스크림 그거를 바라 그러잖아. 바는 막대기란 뜻이야. 막대기. 그래서 저 x 위에 줄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걸 x바라고 읽는데 저게 x라는 확률 변수의 표본 평균이라는 뜻이야. x바 이렇게 하는데 정의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정확히 그 모집단에서의 평균하고 똑같아. 그죠? xi는 뭐예요? 이 표본 내에 있는 그 모든 x 값이지.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
그죠? 우리가 이제 선정한 이 표본 중에서, 이 표본 안에서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x1에서 xn까지가 있죠. 거기다가 확률을 곱해서 모두 다 더한 게 평균이잖아. 그죠? x가 취할 수 있는 각 값 곱하기 확률 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었잖아. 모집단에서. 그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각 x 값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확률이 얼마예요? n분의 1이지. n분의 1. 그죠? 표본을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세팅으로 했잖아. 그죠? 내 얼굴. 표본을 할 때, 그죠? 구성을 했을 때 확률을 전부 n분의 1로 보는 거야. 그래야 다 합치면은 1이 되고, 확률을 다 합쳤을 때 1이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모집단에서는 P1, P2 해가지고, 그러니까 PS 해가지고 이거 확률을 설정을 했는데, 이거는 구하기가 힘들다 그랬죠. 무슨 근거로 어떻게 이런 확률을 설정해야 될지 근거도 없고, 그죠?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이러한 상태들이 일어날 확률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합쳐서 1이 되면서 모두 다 똑같은 확률을 갖도록 하려면은 n분의 1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x1 곱하기 n분의 1, x2 곱하기 n분의 1, x3 곱하기 n분의 1 해가지고 마지막에 xn 곱하기 n분의 1을 다 더한 거지. 그래서 표본 평균은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곱하기 n분의 1인데, n분의 1은 인덱스 i하고 관계가 없는 값이잖아. n분의 1은 인덱스 i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 밖으로 뺄 수가 있죠. 시그마라는 건 더하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 밑에 이제 시그마 밑에 있는 i라는 요 변수하고 상관없는 거는 시그마 밖으로 다 빼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 n분의 x1 더하기 n분의 x2 더하기 n분의 x3 해가지고 쭉 더해가지고 플러스 n분의 xn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공통인수로 n분의 1을 묶어낼 수 있는 거잖아. 묶어내고 괄호 열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해가지고 xn까지 더하고 괄호 닫고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인덱스 i하고 관계 없는 거, 이 첨자 이 더미 변수 i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은 전부 시그마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꺼내서 써보니까 요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꺼내고 써보니까 요렇게 되더라. 그래서 표본 평균은 모집단을 표본으로 바꿨다는 거 이외에는, 그죠? 모평균, 우리가 다뤘던 평균, 그걸 이제 표본 평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모평균이라고 부르면, 모평균하고 개념이 완전히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표 만들어 놨던 거를 표본에 대해서 만든 표로 대체했을 뿐이지 개념 자체는 똑같다고. x가 취할 수 있는 값 곱하기 그 확률 해서 그놈들을 다 더한 거라고. 그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그런다. 표본 평균. 샘플 민. 자, 그 다음에 표본 분산도 기본적으로 똑같아. 모 분산이 어떤 거였어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 빼기 평균의 제곱 곱하기 확률 해가지고 그거를 다 더한 거지. x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값 x1, x2, x3 뭐 하여튼 그 각 값들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걸 제곱을 해서 거기다가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한 게 모 분산이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x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값, 요 표본 내에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값 xi 빼기 x바 표본 평균 해가지고 그거를 제곱을 하고 확률을 곱하면 n분의 1을 곱해야 되죠. n분의 1.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n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n-1분의 1을 곱해. n-1분의 1을 곱하고 다 더해. 다 더하면 n-1분의 1은 이 시그마에 있는 이 인덱스 i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 앞으로 빼낸 거예요. 빼낸 거. 요거를 표본 분산이라 그래. 표본 분산. sample variance. sample variance. sample variance는 영어로 sx의 제곱으로 써. sx의 제곱으로 쓴다고. 왜 sx라고 쓰냐면 표본 분산을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로 다음에 나오겠지만 요거에 루트를 씌운 거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그러거든요. 표본 표준 편차. sample standard deviation. standard deviation이 s로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가지고 s라고 쓰고 sx라고 쓰기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의 제곱이 표본 분산이다 라고 해서 sx 제곱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표본 표준 편차가 sx로 나타나기 때문에 표본 분산은 sx 제곱으로 나타낼 뿐이에요. 자, 표본은 모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공분산, 상관계수와는 다르게 그리스 문자를 안 써. 영문자를 쓴다고. 모집단은 그리스 문자를 써. 그러니까 뭔가 이상적이고 고상하고 이런 거는 서양 문화권에서 그리스를 많이 차용을 해. 문자도 그리스 문자를 막 쓰고, 뭔가 이상적이다, 뭐 이론적이다, 이상적이다 이런 거는 그리스 문자 많이 쓰고, 그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이런 거는 그냥 알파벳을 쓴다고. 그래서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표본 표준 편차를 앞글자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의 앞글자 s를 따가지고 sx로 나타내기 때문에 표본 분산은 sx 제곱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왜 이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앞에 이제 그 표본에 대해서 정했던 요 세팅, 그죠? 설정했던 요 세팅에 따르면 각 상태별 확률이 n분의 1인데 왜 표본 평균 계산할 때는 확률을 n분의 1로 해가지고 해놔놓고 표본 분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n-1분의 1을 하느냐 하는 거는 통계학과 통계학과 가서 물어봐. 혹은 경제통계분석 안병철 교수님이나 이용우 교수님 하시는 그 경제통계분석에 가가지고 한번 여쭤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자유도가 어떠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표본 분산의 평균이 모분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뭔 소린가 싶죠. 표본 분산의 평균이 모분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n분의 1이 아니라 n-1분의 1을 쓰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죠? 자, 표본이 그죠? 크기가 n인 표본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야. 그죠? 그렇잖아. 모집단에서 n개를 마음대로 꺼냈기 때문에 모집단 그 라지 S개의 그 원소를 갖고 있는 모집단에서 n개를 꺼내는 방법이 많을 거 아니야. 그죠?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10개인데 그 중에 5개짜리 샘플을 구성을 하려면, 그죠? 10개 중에서 5개를 골라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고등학교 때 그 확률 통계 뭐 이런 거 해보면은 뭐 그런 거 하죠. 공이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를 꺼내는 그 방법이 몇 개가 있느냐. 1에서 10까지 붙어 있는 이제 숫자가 써져 있는 10개의 공 중에서 5개를 꺼내는 방법이 몇 개가 있나. 그래서 뭐 컨비네이션인가? 뭐 하여튼 그런 개념 이야기 해가지고 그거의 경우의 수 뭐 계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모집단에서 그 이 크기가 n인 표본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각각의 표본 분산이 다 값이 다를 거 아니야.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n개를 한 개, s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를 구성을 했어. 그리고 거기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 섞어가지고 다시 원래의 그 모집단을 만들어 놓고 다시 n개의 원소를 뽑아가지고 또 표본을 구성을 했어. 그럼 아까랑 다른 표본이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다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계산했어. 그럼 아까랑 다른 값이 나온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이 이 표본이 뭐냐에 따라서 동일한 모집단을 갖더라도 표본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고. 근데 그놈들의 평균이 모평균, 모분산하고 같아야 된다. 같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게 평균적으로는 모집단하고 같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게 이제 바람직한 상태다. 뭐 하여튼 그런 통계, 그 수리 통계학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했더니 표본 평균은 확률을 n분의 1로 보면 뭐 그렇게 되는데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로 하면은 표본 분산의 평균이 모분산하고 같아지지 않고 n분의 1 대신에 n-1을 집어넣어서 n-1분의 1을 하면 표본 분산의 평균이 모분산하고 같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수리 통계학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보여줄 거야. 그래서 통계학과 학생들은 뭐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일 거고, 뭐 다르게 해석하면은 또 뭐 자유도가 어떠고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안 다루는 개념이니까 일단 여기서 안 다루는 개념이니까 자유도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고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이 서로 다른 값으로 여러 개가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개로 계산된 표본들의 여러 개로 계산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의 평균 값들이 모평균과 모분산하고 같아지도록 만들려면 표본 평균은 그냥 n분의 1 그대로 이제 쓰면 되는데 표본 분산은 n분의 1을 쓰면 안 되고 n-1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표본 분산의 경우에는
확률을 n분의 1을 쓰는 게 아니라 n-1분의 1을 써서 저렇게 정의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더 자세한 거는 그 통계학과 가서 수업을 듣거나 수리 통계학 이런 걸 듣거나 아니면 안병철 교수님, 이용우 교수님이 하시는 그 경제 통계 분석에 가서 한번 그 담당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모르겠어 어떻게 가르치실지는 모르겠는데 몰라도 돼 뭐 그러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굉장히 정교한 수리적인 논리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궁금한 학생들은 한번 가서 여쭤보세요. 안 궁금한데요. 그럴 가능성이 90% 이상이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궁금해. 궁금한 게 별로 없어. 오바마 대통령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기자회견하는데 한국 기자들 질문하세요. 아무도 질문 안 해. 안 하고 하다가 하도 질문 안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어떤 동양 기자가 보다 못해가지고 손 들고 질문 하길래 어느 나라 기자인가 봤더니 중국 기자예요. 중국 기자. 그래서 아시아를 대표해서 중국 기자가 대신 하겠다 이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기자 말고 여기 한국이니까 한국 기자들 질문 없냐고. 끝끝내 질문 안 했어. 기자 되는 거 되게 힘들거든. 뭐 여러분들이 뭐 언론사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가지고 뭐 안 좋은 용어도 많이 쓰고 기레기 뭐 이런 용어도 막 쓰고 하지만 기자 되기 되게 힘들어. 여러분 기자 되려고 한번 해봐. 그 기자가 되려고 이제 그 시험 치는 거를 언론 고시라고 부를 정도로 되게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 엘리트층이거든 기자들도. 근데 질문 안 해. 나도 이게 이렇게 설명해 놔놓고 자세한 거는 통계학과 가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뭐 하거나 아니면 경제금융학부에서 그 관련 수업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께 한번 나중에 수업 때 질문해봐라. 그러면 질문 안 할 거야. 내가 왜 수업 참여를 뺐는데 왜 학생들한테 뭐 질문 이런 거 기대하지 않고 왜 일방적인 19세기적인 강의를 왜 하는데 안 하니까 아무도 질문 안 해. 하여튼 그래요. 그렇다.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표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야. 그냥 단순히 루트를 씌운 거고 따라서 SX Sample Standard Deviation의 S 앞글자를 따가지고 SX로 표현을 한다. Sample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표본 공분산도 그 원래 공분산 개념 그러니까 모집단에서의 공분산 개념하고 똑같은데 그 확률 부분만 n분의 1이 아니라 n-1분의 1로 바꿔서 쓴 거다. 그래서 표본에서 표본 공분산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모집단에서의 공분산은 시그마 xy라고 했잖아요. 그죠? 분산을 나타낼 때 시그마 x 제곱 이렇게 나타냈던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시그마 xy로 나타낸 것처럼 표본 공분산도 이제 표본 분산을 sx 제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냥 sxy로 표현을 해요. sxy. 그리고 정의는 그 공분산의 원래 모집단에서의 공분산의 정의하고 논리는 똑같은데 확률 부분만 조금 유의하면 되는 거죠. 모집단에서의 공분산이 어떤 거였어요? x가 취할 수 있는 각 개별 값 빼기 x 평균 곱하기 y가 취할 수 있는 개별 값 빼기 y 평균 곱하기 확률 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였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si 빼기 x 바 곱하기 yi 빼기 y 바 한 다음에 확률을 곱하는데 확률이 우리 요 세팅에서는 그죠? n분의 1이어야 되는데 n분의 1이 아니라 n-1분의 1을 곱해서 다 더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n-1분의 1은 인덱스 i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의 이 인덱스 i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 밖으로 빼낸 거죠. 요거를 표본 공분산이라고 한다. 요것도 논리는 마찬가지야. 또 갑자기 꺼지네. 이것도 논리는 마찬가지인 게 이 표본 공분산도 이 표본이 달라지면 그죠? 값이 달라지겠죠. 확률 변수 n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와 y를 가지고 이 표본을 구성을 했는데 이 표본이 달라지면 그러면 이 표본 공분산 값도 다르게 나오겠지. 다르게 나올 텐데 그 각각 다르게 계산된 표본 공분산들의 평균이 모집단에서의 공분산 값하고 같도록 만들려면 n분의 1이 아니라 n-1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표본 상관계수의 개념도 똑같아. 표본 상관계수도 모집단에서의 그 상관계수는 rho xy
모집단에서는 row xy라고 표현을 했고, 그죠? 모집단에서의 공분산 나누기 표준 편차 뭐 그랬었잖아. 이것도 똑같아. 표본 상관계수도 표본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r로 나타내요. 모집단은 전부 다 그리스 문자로 쓴다고 그러죠. correlation coefficient에서 correlation r이 두 개 들어간다. 그죠? 앞 글자 두 개 빼고 세 번째, 네 번째가 r이다. 그래서 이제 r에 대한 그리스 문자인 row를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영문 알파벳으로 r을 써요. 표본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모집단은 그리스 문자로, 현실적인 표본은 전부 이제 그냥 영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RXY는 SXY 표본 공분산 나누기 SXSY X와 Y의 표본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이 식은 그냥 정의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정의 그대로 썼는데 n-1분의 1이 서로 다 약분돼 가지고 이제 빠져 있는 그런 형태죠. SXY와 SXSY 모두 n-1분의 1이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분모 분자 서로 약분이 돼서 다 사라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쓴 이 식은 사실 알 필요는 없어요. 앞에 저 RXY는 SXY 나누기 SXSY라는 데까지만 알면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식 막 써놓고 개념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계산은 이 수식 가지고 계산을 안 할 거거든. 계산기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된다 이런 정도지. 이게 뭐 여러분이 머릿속에 세뇌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새겨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니까 수식이 있다고 해서 겁먹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해서도 이런 걸 했는데 이 표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SXY는 RXY, SXSY. 그래서 표본 공분사는 상관계수 곱하기 표준편차 이렇게 모집단에 대해서도 이거 했었죠. 시그마 XY는 로우 XY, 시그마 X, 시그마 Y 이거 했었잖아. 지금 벌써 까먹으면 안 돼. 중간고사도 안 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네. 자, 정의가 이렇게 됐었죠. 그죠? 원래 그 표본 공분산이라는 게, 그죠? 표본 상관계수라는 게 RXY는 표본 공분산인 SXY를 각각의 표준 편차인 SXY, SY로 나누는 거지, 그죠? 그래,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요거의 양변에 SXSY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이제 좌우변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SXY는 RXY, SXSY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계산기에서는 공분산을 계산해주지 않아. 상관계수와 표준편차는 우리 계산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그죠? 계산해주는데, 공분산은 계산해주지 않는데, 간혹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공분산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뒤에 포트폴리오 이런 거 해보면. 그래서 그럴 때 공분산은 요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SXY는 RXY, SXSY.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공분산, 표본 상관계수. 자, 확률 변수 xy와 그 xy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의 집합인 그 정의역 오메가 x, 오메가 y에 대해서 이 오메가 x와 오메가 y를 확률 변수 x와 y의 모집단이라고 부른다. population. 모집단은 x와 y가 각 상태별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오메가 x, 오메가 y. 근데 그 중에서 임의로 n개를 뽑아가지고 n중쌍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괄호로 묶는 거, 이게 n중쌍이야. 그러니까 순서쌍은 뭐 x1, x2 해서 괄호 닫고 이게 순서쌍이잖아. 순서쌍 n중쌍, 순서쌍 이런 거는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의미가 있는 어떤 쌍이다 이런 의미야. 묶어놓은 거다 그런 건데, 집합은 순서가 상관이 없죠. 집합은 안에 원소를 요렇게 나열하든지 저렇게 나열하든지 하여튼 원소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다 똑같은 집합으로 보잖아. 그죠? 근데 이 순서쌍, n중쌍 이거는 순서가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순서 쌍을 보면, 그죠? 우리 좌표 이야기할 때 1,1, 그러니까 좌표 1,1하고 2,1하고는 다른 의미지. 그죠? 좌표 평면상에 그려보면 딴점으로 표시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요렇게 순서를 쭉 나열해가지고 묶어놓은 거. n중쌍, 순서쌍 뭐 이런 거. 순서쌍은 이제 이중쌍이지. 요 개념으로 하면 이중쌍인데,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야. 순서가 의미 있는
묶음이다. 요런 의미인데 n개의 원소를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해놔놓고 묶어놓은 거야. 묶어놓은 거. 요거를 확률 변수 x의 크기 n인 표본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 이 표본을 이야기할 때는 이 별로 의미는 없어 사실. 그죠? 뭐 무작위로 n개를 뽑았기 때문에 뭐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순서 자체도 지 맘대로 매겨놨기 때문에 뭐 표면상으로는 순서가 의미 있는 것처럼 n중쌍으로 묶어놨지만 사실은 그 별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묶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 이걸 집합으로 봐도 돼. 순서 쌍으로 n중 쌍으로 묶지 않고 그냥 집합으로 해가지고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봐도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제 순서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밑에 붙은 인덱스 1, 2, 3 해가지고 n까지 요 순서를 모집단에서의 그 상태처럼 사용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n중쌍으로 묶어놓은 거야. 묶어놓은 거. 그래서 원래 모집단 오메가 x 하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그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그 이론적인 논의를 했었죠. 그죠? 상태가 총 라지 S개가 있고 각 상태는 1, 2, 3 해가지고 라지 S까지 있고 각 상태별로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X1, X2, X3 해가지고 XS까지 있고 각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P1, P2, P3 해가지고 PS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 평균도 정의를 하고 분산도 정의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다? 모른다는 거죠. 이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제 타당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뭔가 분석을 할 때 이 상태라는 게 경제 상태라고만 해도 경제 상태가 총 몇 가지가 있는지를 몰라. 그죠?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른다고. 이 S라는 값이 라지 S라는 이 값이 자연수 값으로 어떤 값인지를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죠? 경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라지 S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고, 각 상태별로 X 값이 얼마인지도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확률은 찾기가 더 힘들어. 무슨 근거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질 확률이 몇 %라고 어떻게 확신을 해,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실제로 분석을 하려면 요런 그 모집단에서의 이야기는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표본이라는 형태로 해서 요 그 모집단에 있는 놈들 중에서 마음대로 n개를 그냥 골라가지고 n중쌍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요 순서 있잖아요. x1, x2, x3 해가지고 xn까지 요 순서를 상태처럼 보는 거야. 그래서 상태 i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는 상태가 아니지. 실제로는 상태가 아니야. 상태가 아닌데 그냥 이제 상태처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집단에서의 이 상태 1, 2, 3 해가지고 라지 s까지 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닌데 그냥 편의상 새롭게 상태인 것처럼 새롭게 상태 이름도 새로 붙여놓은 거야. 붙여놓은 거. 그래서 이 순서상 n중쌍에 나열된 순서대로 1, 2, 3 해가지고 n까지를 새로운 그 표본 내에서의 상태 이름으로 새롭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요 표본에서의 1, 2, 3은 실제로 모집단에서의 상태 1, 2, 3 S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새로 이름 붙인 거야. 붙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별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X1, X2, X3 해가지고 XN까지 순서대로 요 표본에 있는 n중쌍의 그 원소들의 순서대로 그냥 원소를 쭉 나열을 한 거죠. 그리고 확률은 n분의 1로 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상태가 동일한 확률로 발생을 한다. 근데 확률은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 상태가 발생할 확률은 모두 동일하게 n분의 1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세팅을 하면 굉장히 현실적이 되죠. 그죠? 상태는 뽑은 개수, 그죠? 이게 원래 몇 개의 상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크기가 n인 표본을 그냥 구성을 해놔놓고, 만약에 n이 10이라고 그러면, 상태가 10개가 있다고 그냥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x 값은, 그죠? 그 뽑은 샘플의 순서대로 x1, x2, x3 해가지고 xn까지 그냥 대응을 시켜가지고 쓰면 되고 확률은 그냥 n분의 1로 다 그냥 봐버린 거지. 그래서 경제 상태라고 하면 모집단에서의 경제 상태는 우리가 이게 라지 S가 어떤 값인지도 모르고 그죠? 거기서의 x를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각 상태별로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그 확률이 얼마인지도 계산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이제 샘플의 형태로 봐버리면 그 상태 1은 2011년을 나타내고 상태 2는 2012년을 나타내고 상태 3은 2013년을 나타내고 해가지고 상태 10까지 해서 2020년까지로 보고 X는 경제성장률 그래가지고 2011년의 경제성장률, 2012년의 경제성장률, 2013년의 경제성장률 해가지고 2020년의 경제성장률 하고 확률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이러한 체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상태 2021년의 경제 성장률은 기존에 있었던 10개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하고 다른 어떤 상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집단 속에 이 2021년의 경제 상태에는 모집단 속에는 들어있지만 우리가 표본을 구성하면서 걔를 제외하고 지금 10개만 뽑아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계가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표본 상태에서 모집단처럼 여러 가지 평균 분산, 공분산, 뭐 상관계수 이런 거를 구하면 그걸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공분산, 표본 상관계수라고 부르게 된다. 자, 표본 평균은 x 바로 나타내요. 확률 변수 x의 크기가 n인 표본 x1부터 xn까지 이렇게 묶어놓은 n중쌍으로 묶어놓은 요러한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x 바라고 정의를 하죠. 표본에서 결정된 요 값들은 전부 다 그리스 문자를 안 써요. 안 쓰고 확률 변수 x의 표본 평균은 x 바라고 쓰고 개념은 모평균하고 똑같아. x가 취할 수 있는 값 곱하기 그 확률 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샘플 하에서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x1부터 시작해서 xn까지 n개의 요 값들이 있고 각 값들에 대응하는 확률은 전부 n분의 1이지. 그래서 xi 곱하기 n분의 1 해가지고 그 놈들을 다 더한 게 표본 평균이 돼요. 근데 확률인 n분의 1은 시그마의 인덱스인 i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 밖으로 빼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로 쓸 수가 있고,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죠? 원래 모분산이 어떤 거였습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값 빼기 평균의 제곱 곱하기 확률 해가지고 다 더한 게 분산이었잖아. 모분산이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xi 빼기 x바, x가 취할 수 있는 값 빼기 x의 평균 해서 제곱하고 확률을 곱할 때 n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n분의 1 대신에 n-1분의 1을 곱했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n-1분의 1은 시그마의 인덱스 i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일 앞으로 빼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표본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standard deviation, 영어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 글자가 s이기 때문에 s를 따서 sx로 쓴다. 그래서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라고 봐서 sx 제곱으로 나타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n분의 1 대신에 n-1분의 1을 쓰는 이유는 모집단으로부터 사이즈가 n인 그 표본을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표본별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값들이 약간씩 다를 거다. 다른데 그 값들의 평균이 모평균, 모분산이 되도록 하려면 표본 평균은 그냥 n분의 1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n-1분의 1을 써야 표본 분산의 평균이 모분산이 되더라. 그래서 n-1분의 1을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표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고, 그래서 sx로 나타내고, 표본 공분산도 개념은 모집단에서 정의한 그 공분산 개념하고 똑같아요. xi 빼기 x의 평균 곱하기 yi 빼기 y의 평균 곱하기 확률인데, 확률이 n분의 1인데 n분의 1 대신에 n-1분의 1을 쓴 거고, n-1분의 1은 시그마의 인덱스 i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 앞으로 빼낸 것 뿐이죠. 그리고 나타내는 거는 sxy로 나타낸다. 분산이 sx 제곱이기 때문에 표본 공분산은 그걸 따라서 sxy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본 상관계수는 모집단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분산을 표준편차로 나눠서, 표준편차 두 개,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역시 표본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자를 쓰지 않고 영문자 r을 써서 rxy로 나타내고, rxy는 표본 공분산인 sxy 나누기 x와 y의 각각의 표본 표준편차 sx, sy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그거를 풀어서 쓴 게 마지막 표현인데, 여기서 시그마 앞에 붙어있던 n-1분의 1은 전부 분모 분자 약분돼 가지고 사라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sxy는 rxy, sx, sy, 그죠? 정의상, 그죠? 정의상 rxy는 sxy 나누기 sx, sy이기 때문에 양변에 sx, sy를 곱하고 좌우변을 바꿔주면 sxy는 rxy, sx, sy가 된다. 요거는 이론적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 우리 계산기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이라고 그랬죠. 우리 계산기가 상관계수와 표준편차는 다 계산을 해주지만 공분산을 직접 계산해주지 않기 때문에
공분산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기가 계산해주는 RXY 값과 SX 값과 SY 값을 이용을 해서 SXY를 구해내야 한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 모집단의 경우하고 완전히 동일하죠. 모집단에서는 row XY 시그마 XY는 row XY 곱하기 시그마 X 시그마 Y 이렇게 됐었죠. 자, 드디어 이제 회귀 분석을 할 거야. 와, 통계적으로 상당히 깊이 들어가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귀 분석 그렇지. 경제 통계 분석이라던가 경제 통계 분석의 마지막 부분, 경제 통계 분석 1, 2로 나누면은 2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게 이 회귀 분석인가? 그죠? 단순 회귀 분석. 학부 수준의 계량 경제학은 이 단순 회귀 분석을 여러 가지 세팅 하에서 뭐 이렇게 다루는 거죠. 뭐 가정이 어긋났을 때 이런 경우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 저렇게 하고 그게 이제 한 학기 동안에 배우는 계량 경제학 이야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변수를 좀 늘려가지고 뭐 다중 회귀 분석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수학적으로 좀 행렬이 등장하고 좀 복잡해지는 뭐 하여튼 그런 건데, 단순 회귀 분석이 등장해요. 근데 쫄 필요가 없는 게 미적분학 안 해. 미적분학 안 하고 단순 회귀 분석도 우리 계산기가 해줘요. 우리 강력한 계산기가 단순 회귀 분석도 다 해주기 때문에 개념을 알고 실제로 그 값을 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활용만 할 줄 알면 되기 때문에 쫄 필요 없어요. 쫄 필요 없어. 통계학과 학생들은 아쉬워하겠죠.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좀 빡세게 다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유리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계산기가 다 해줘. 자, 확률 변수 XY 엡실론. 저 3자 거꾸로 한 것처럼 생긴 저건 엡실론이라고 읽어요. 엡실론. 확률 변수 XY 그리스 문자 엡실론과 상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가 존재할 때 Y는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엡실론. 그러니까 직선식이죠. 직선식에다가 엡실론이라는 걸 더해 놓은 거지. 그죠? Y는 A 플러스 BX 이런 직선에다가, 그죠? 일반적인 직선에다가 엡실론이라는 걸 그냥 더해 놓은 거야. 더해 놨는데 XY하고 엡실론은 전부 확률 변수고, 그죠? 상수값은 알파하고 베타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이러한 식이 성립하면서 또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엡실론의 기대값은 0이야. 엡실론의 기대값은 0이고 확률 변수 X와 엡실론의 공분산이 0이야. 확률 변수 X와 엡실론의 공분산이 0이라고. 이러한 관계가 존재할 때 이놈을 뭐라고 부른다? 이 식을 X를 독립 변수로 하고 Y를 종속 변수로 하는 단순 회귀 모형이라고 부른다. 단순 회귀. Simple Linear Regression Model 이라고 하고, 이때에 알파와 베타를 이 모형의 모수 파라메터라고 하고 엡실론을 이 모형의 오차항 에러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원래 분석을 하고 싶은 거는 수학적으로 y 이퀄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걸 분석을 하고 싶은 거야. x와 y가 어떤 직선의 관계다 라고 놓고 분석을 해서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y는 베타만큼 증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죠? 자료를 x가 실현할 수 있는 값과 y가 실현할 수 있는 값들을 쭉 모아놔 놓고 해보면 완벽하게 직선인 경우가 잘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이 상관계수가 뭐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어. 그죠? 완벽하게 x, y가 어떤 완벽한 직선의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엡실론이라는 걸 붙여놓은 거야. 그죠? 엡실론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 이퀄 알파 플러스 베타 x는 직선의 관계가 아니지만 거기다가 어떤 엡실론이라는 놈을 덧붙여가지고 직선 상에다가 이제 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엡실론의 역할은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x하고 y하고가 정확히 등호 관계가 되도록 해주는 어떤 보완해주는 값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오차항이라 그래요. 오차항. 원래는 y 이퀄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그러한 관계여야 되는데 실제로 x와 y의 값들을 구해보니까 그 직선에서 좀 벗어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벗어난 부분의 크기만큼을 엡실론이라고 처리를 해가지고 덧붙여 놓은 거야. 저걸 덧붙이면 이상적인 직선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x와 y의 값들을 찍어보면 완벽하게 어떤 직선상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상적으로는 어떤 직선상에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상의 직선 상에 있는 값하고, 그죠? 이 실제 y 값하고의 차이 부분을 엡실론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저거를
오차항, 에러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x 값을 구해가지고 어떤 상태가 이건 지금 모집단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지금 샘플이 등장하지 않죠, 그죠? 샘플이 등장하지 않죠. 표본이 등장하지 않고 모집단에서의 이야기야. 모집단에서의 이야기. 그래서 각 상태별로 뭐 상태 1에서는 그 x1, y1, 상태 2에서는 x2, y2 뭐 이렇게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상태 1에서 x1 알파 플러스 베타 x1을 구했더니 그게 y1하고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이상적으로는 그게 직선상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이상적으로는 알파 플러스 베타 x1이 y1이 되면 좋겠지만 근데 실제로 xy가 실현될 수 있는 그 값들을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 x1하고 y1하고 등호가 성립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등호가 성립할 수 있도록 뭔가 더해주는 수, 그게 엡실론이야. 엡실론 1이라고 합시다. 상태 1에서의 엡실론 1, 그죠? 상태 2에서도 알파 플러스 베타 x2를 했더니 그게 y2하고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려면 엡실론 2라는 걸 더해서 등호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한 엡실론 값들이 각 상태별로 엡실론 1, 엡실론 2 해가지고 엡실론 s까지 이 값들이 이 값들을 오차라고 보는 거죠. 오차,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x와 y 사이에, 그죠? 원래는 이상적으로는 등호가 성립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죠? 이상적인 값과 현실적인 값 사이의 차이, 그죠? 이상적인 값인 알파 플러스 베타 x와 현실적인 값인 y 사이의 그 차이, 그죠? 그렇잖아. 이 알파 플러스 베타 x를 좌변으로 이항해봐. 그러면 y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되잖아요. 괄호로 묶으면 y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되는데 그게 엡실론이란 말이야. 즉 이상적인 값인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값과 현실적인 값인 실제로 이제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값인 y 사이의 차이값, 그거를 엡실론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를 오차항이라고 부른다. 오차항.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 부분을 오차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파 베타의 경우에는 모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모수.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값이 달라지면 이 식 자체가 달라지지, 그죠? 식 자체가 달라진다고. y는 1 더하기 2x 하고 y는 2 더하기 3x 하고 완전히 다른 그 직선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관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상수를 모수라 그래. 통계학에서 뭐 분포든지 뭐 하여튼 어떤 통계적인 개념에서, 그죠? 그 개념을 구분하게 하는, 그죠? 직선이면 직선, 동일한 직선이라는 종류로 묶일 수는 있지만 개별 직선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상수값들, 그런 거를 모수라 그래. 파라메터. 통계학과 학생들은 뭐 이미 다 알겠지만, 수학과 학생들도 알겠지만 분포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어떤 그 함수에서, 그죠? 동일한 함수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함수인데 뭐 2차 함수면 2차 함수고 3차 함수면 3차 함수고 동일한 종류인데 그 놈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상수값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수라고 부르요. 파라메터. 그리고 이러한 식을 단순 회귀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엡실론의 평균값이 0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오차의 평균이 0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차가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오차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차가 각각의 상태별로 오차가 존재를 하지만 그놈들의 평균값은 0이다. 즉 평균적으로 오차는 0이다. 평균적으로 오차는 없다.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오차가 없다. 이런 의미고, 코베리언스 x, 엡실론이 0이라는 이야기는, 그죠? 지금 수식 바로 밑에 있는 저 단 다음에 있는 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코베리언스 x, 엡실론이 0이라는 이야기는 x라는 독립변수하고 오차하고는 직선 관계는 없다는 이야기죠. 직선 관계는 없다. 어떤 함수 관계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엡실론이 증가하면 x가 증가한다거나 엡실론이 증가하면 뭐 x가 감소한다거나 이런 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러한 그 직선 관계가 성립을 하고 그때 엡실론의 기대값이 0이고 평균값이 0이고 x와 엡실론 사이의 공분산이 0일 때 이러한 식을 x를 독립변수로 하고 y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 회귀 모형, Simple Linear Regression 모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를 이 모형의 모수라고 하고 엡실론을 이 모형의 오차항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단순 회귀 모형이 있을 때 알파 베타 값을 아는 게 중요한데 알파 베타 값을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죠? 이거 지금 이 단순 회귀 모형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면 이 단순 회귀 모형에서 알파 베타 값만 알면, 그죠? 알파 베타 값만 알면 이 단순 회귀 모형에다가 기대값을 취해봐. 기대값을 취하면 왼쪽은 EY가 되고 오른쪽은 알파 플러스 베타 EX가 된다고. 그죠? 기대값의 성질. 우변에다가 기대값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는 상수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다가 2를 이제 취하면은 분배 법칙 해보면 E 알파 더하기 베타 EX 더하기 E 엡실론 이렇게 되는데, E 엡실론은 0이 돼서 사라지고 E 알파는 알파죠. 그래서 EY는 알파 플러스 베타 EX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EX 값을 집어넣으면 EY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알파 베타를 아는 경우에. 그죠?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의 목적이 뭐냐면, 그죠? 미래에 기대되는 X 값을 예측을 했을 때 Y 값을 뭘로 예측할 수 있느냐를 계산하기 위한 모형이 이 단순 회귀 모형이야. 그래서 그죠? EX 값을 집어넣으면 EY 이퀄 알파 플러스 베타 EX이기 때문에 EX 값만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를 알고 있을 때 EY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X가 경제 성장률이고 Y가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이다 라고 했을 때, 1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다 라고 했을 때, 그죠? 경제 전망이 향후 1년 동안의 경제 전망이 얼마가 됐을 때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 수익률은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이러한 단순 회귀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죠? 그래서 EY는 알파 플러스 베타 EX 이렇게 해가지고 X가 경제 성장률, 향후 경제 그 전망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연초에 되면은 왜 그 경제 연구소나 뭐 정부기관이나 뭐 IMF도 그렇고 뭐 하여튼 경제 성장률 예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예측을 안 해도 돼. 그런 전문가들이 향후 1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줘.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알파 베타를 알고 있을 때 EY 값.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 그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의 그 기대값을 예측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단순 회귀 분석을. 그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할 텐데 알파 베타 값을 여기서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렘마라고 돼 있는, 렘마가 뭐였어요? 보조 정리. 다른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쓰이는 보조 정리를 렘마라고 부른다고 했죠. 렘마에 의하면 알파 베타는 이렇게 구할 수 있대. 알파 베타는 이렇게, 베타는 베리언스 X분의 코베리언스 XY, 그다음에 알파는 EY 빼기 베리언스 X분의 코베리언스 XY EX 이렇게 해서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의미죠. 자, 왜 그렇게 되느냐면 단순 회귀 모형의 가정에서 코베리언스 X, 엡실론이 0이라며, 코베리언스 X, 그 엡실론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코베리언스 XY를 구해봐요. 코베리언스 XY를 구하면 뭐 X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Y는 단순 회귀 모형으로 대체를 해봐. 그러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엡실론이 되잖아. 그러면 코베리언스의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분배 법칙, 그죠? 코베리언스는 콥이래매, 콥, 그죠? 콥이래매, 콥. 그래서 X하고 알파하고 코베리언스 더하기 X하고 베타 X하고 코베리언스 더하기 X하고 엡실론하고 코베리언스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잖아. 나눠서 쓰고 상수는 코베리언스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 코베리언스 안에 있던 상수 값은 그죠? 코베리언스는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은 이 뭐 X, 베타 X에서 X하고 베타하고 순서를 바꾸면 그죠? 베타 곱하기 코베리언스 XX 저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쓴 거야. 분배 법칙을 쓰고 상수를 앞으로 빼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저 항 코베리언스 X 알파 저거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지. 왜? 상수 값과 확률 변수 사이의 공분사는 0이라며. 공분산의 성질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상수와 확률 변수 사이의 공분사는 0이죠. 왜? 공분산이 0이 아니려면, 그죠? 어떤 양수값이거나 음수값이 되려면 x하고 알파 사이에 양의 선형관계나 음의 선형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양의 선형관계가 되려면 x가 증가할 때 알파도 증가를 해야 되고, 음의 선형관계가 되려면은 x가 증가할 때 알파가 감소해야 되고, 그런데 알파는 상수값이지.
그래서 x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알파 값은 상수값으로 그냥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도 양의 그 선형관계도 아니고 음의 선형관계도 아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0이. 그래서 첫 번째 항은 0이 되고 두 번째 항은 베타 곱하기 코베리언스 XX예요. 코베리언스 XX가 뭐예요? 베리언스 X지. 베리언스 X.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베리언스 X 엡실론. 저거는 제일 위에 있는 저 가정에 의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거는 요거만 남아. 베타 베리언스 X. 요거만 남아요. 따라서 양변을, 그러니까 첫 항 코베리언스 XY는 베타 베리언스 X이기 때문에 양변을 베리언스 X로 나누면 베타는 베리언스 X분의 코베리언스 XY가 된다. 베타는 베리언스 X분의 코베리언스 XY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거죠. 베타는 베리언스 X분의 코베리언스 XY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베타 값을 구했으면 공식에서 지금 가정 두 개 중에서 이제 한 개를 이용했고 다른 한 개가 뭐였어요? 엡실론의 기대값이 0이다. 그죠? 오차항의 평균이 0이다. 라는 건데 요거를 이용을 해보면, 그죠? 자,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지. 이 y는 뭐예요? 이 y는 y 대신에 이 단순 회귀 모형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y 더하기 엡실론인데 이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각 항별로 이렇게 해보면 이 알파는 상수의 기대값은 상수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상수의 기대값은 자기 자신이지. 왜? 상수는 자기 자신이 실현될 확률이 1인 확률 변수잖아. 그래서 알파 곱하기 1 해가지고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 x라는 부분은 e는 그냥 뭐 곱하기처럼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그 어떤 그 문자를 곱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곱하기에 그 교환 법칙 이용해가지고 베타하고 e하고 순서를 바꾸면 저렇게 이 베타 x가 베타 ex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엡실론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이 엡실론이 뭐였어요? 0이지. 0. 단순 회귀 모형의 이 가정에 의해서 이 엡실론은 0이라고. 그래서 남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EX 이렇게 남는데, 베타는 아까 구했지. 뭐였어요? 베타는 베리언스 X분의 코베리언스 X, Y죠. 그래서 요 식을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베리언스 X분의 코베리언스 XY E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그 다음에 좌우변을 서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알파는 EY 빼기 베리언스 X분의 코베리언스 XY, 코베리언스 XY EX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까지는 모집단에서의 이야기야. 그러면 요거를 실질적인 샘플 표본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순 회귀 모형의 추정. 확률 변수 XY 엡실론과 상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러한 단순 회귀 모형이 존재할 때, 그죠? 실제로 요 회귀 모형을 가지고 회귀 모형의 알파 베타를 구할 때는 모집단은 우리가 계산하는 게 굉장히 곤란하다고 그랬죠. 그죠? 상태가 몇 개인지 확률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을 도입을 해. 표본을 도입을 한다고. 사이즈가 n인 표본을 도입을 해놔놓고 요 표본을 이용해가지고 모수 알파 베타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샘플을 사이즈 n인 샘플을 이용해가지고 구한 알파 베타를 알파 헷, 베타 헷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베타 위에 지금 이렇게 꼬부랑하게 이게 꺽쇠 같은 거 올라가 있잖아요. 저걸 헷이라고 그러거든. 모자 헷. 모자 썼다. 베타가 모자 썼네. 그죠? 그냥 일자로 돼 있는 거는 바. 그 축구 골대의 크로스바처럼, 혹은 바라는 말 자체가 막대기죠. 그래서 막대기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꼬부랑 해가지고 이제 헷이라 그래. 헷. 모자. 그래서 베타 헷은 요렇게 정의가 돼. 이게 뭐예요? 앞에 모집단에서 계산한 베타를 표본의 값으로 바꾼 거죠. 자, 했잖아. 어디까지 돌아가야 돼? 빨리 돌아가자. 자, 여기 모집단에서 구한 베타는 베리언스 X분의 코베리언스 XY지. 요거를 만약에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에서, 사이즈 n인 표본에서 구한다고 하면 베리언스 X는 어떻게 되겠어요? SX 제곱. 표본 분산 SX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 코베리언스 XY는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표본 공분산. 그죠? SXY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표본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베타 값을 구해내면 그 구하는 값을 베타 헷이라고 하면 베타 헷은 표본 분산분의 표본 공분산이 된다고. 표본
공분산, 표본 분산분의 표본 공분산, sx 제곱분의 sxy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다 풀어서 썼어. x바, y바 이런 것도 다 풀어서 쓰고 했는데 n-1분의 1이 없네요. 왜? 분모 분자에 둘 다 분산이든 공분산이든지 간에 n-1분의 1이 있었는데 분모 분자 약분을 한 거죠.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을 뿐이야. 근데 하여튼 마지막 이 수식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실제로 표본을 써가지고 요 값을 계산을 해내게 되면 sx 제곱분의 sxy 표본 분산분의 표본 공분산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알파도 마찬가지야. 알파 햇은 y바 마이너스 sx 제곱분의 sxy x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왜? 앞에 모집단에서 계산했던 값이 뭐였어요? 어디 있느냐? 빨리 나와라. 모집단에서 계산한 값이 이거였죠. 알파 값이 그러니까 y의 평균 빼기 베타 값 분산분의 공분산 곱하기 x의 평균 이렇게 됐잖아. 이거를 전부 다 표본에서의 값으로 바꿔주면 y바 빼기 sx 제곱 분의 sxy 곱하기 x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구한 알파 값을 표본 버전으로 그냥 바꿔준 것 뿐이야. 알파 햇은 y바 빼기 sx 제곱분의 sxy x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풀어서 적으면 이렇게 된다. x바 y바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정의대로 풀어서 적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에 n-1분의 1 있는 거는 전부 다 서로 약분이 되고, 여기 분모에 지금 n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분모에 있는 그 시그마 앞에 n이 곱해져 있는 거는 뒤에 x바에 있는 n분의 1이 여기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죠. x바를 풀어서 쓰면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가 될 텐데, 마지막에 있는 x바 그 시그마 앞에 있던 n분의 1이 여기 그 sx 제곱 앞에다가 곱해져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y바 x바를 정의 그대로 적고 sx 제곱 sxy를 그냥 정의 그대로 적은 다음에 n-1분의 1을 서로 약분한 것 뿐이야. 약분한 것 뿐이라고. 그래서 앞에 렘마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그 모집단에서 구한 알파와 베타 값을 보여준 게 앞에 렘마였고, 그거를 단지 그 표본에서의 값으로 바꿔준 게 알파 햇, 베타 햇이죠. 표본을 통해서 구한 알파 값, 베타 값인 거지. 그래서 렘마의 개념을 그냥 표본의 경우로 바꿔준 게 이 정리예요, 정리. 그래서 렘마의 결과를 보조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 그 정리 부분을 쉽게 도출을 해낸 거죠. 그죠? 근데 메인은 뭐야? 정리가 메인이지. 왜? 우리는 실제로 이 알파 값, 베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이용을 해야 알파, 베타를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지. 모집단에서의 알파, 베타는 개념상으로는 맞는 값이지만 실제로는 모집단에서의 값은 구할 수가 없어. 몇 개의 상태가 있는지, 라지 S가 어떤 값인지, 그죠? 그 다음에 그 확률들이 P1, P2 해가지고 P 라지 S까지의 이 확률들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현실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표본을 설정을 해놔놓고 그 표본에서의 값들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리에서 표본을 이용해가지고 구한 알파 햇과 베타 햇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값들이라고. 그래서 메인이 되는 거는 이 정리, 이 티오렘, 방금 한 요 티오렘이 메인이 되는 거지만,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렘마, 보조 정리라는 거를 모집단에서 다룬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통계학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할 거야. 이게 다시 하기 전에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통계학과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신기한 거야. 통계학과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최소 자승법. 그죠? 통계학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통계 분석도 마찬가지고 계량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요 알파와 베타를 구해내는 방법이 최소 자승법 이야기를 하죠. 최소 자승법. 그죠? 오차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 오차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그러한 알파 베타 값을 미분을 통해서
미분해가지고 뭐 일개 도함수가 0이다 이렇게 놓고 그죠. 이게 조건도 뭐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겁먹지만 여러분한테 미분 안 시킬 거야. 통계학 학생들과 그다음에 경제 통계 분석이나 뭐 계량 경제학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지. 몰라도 돼요. 귀 막아도 돼. 원래대로라면 뭐 최소 자승법뿐만 아니라 이런 알파 베타 값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뭐 그래가지고 뭐 최후 추정법이라 그러나 우리말로 최후 추정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그래가지고 뭐 GMM 이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최소 자승법이죠. 오차항의 제곱이 각 샘플을 여러 개를 마련해 놔놓고 각 샘플별로 오차항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그죠? 최소가 되는 그러한 알파 베타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차항의 제곱의 합, 그러니까 샘플을 여러 개 해놓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샘플을 만들어 놔놓고, 그죠? 그 특정 샘플에 대해서 오차가 있을 거 아니야. epsilon 1, epsilon 2, epsilon 3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epsilon들의 제곱을 다 더해. epsilon 1의 제곱 더하기 epsilon 2의 제곱, epsilon 3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epsilon n의 제곱, 그죠? 그 샘플에 대해서 샘플이 사이즈가 n이라고 그러면, 그죠? 그 n 개의 오차 값들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알파 베타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 거죠. 최소 자승의 합, 그죠? 그러니까 오차항의 제곱의 합이라는 요 함수를 최소화시켜주는 알파 베타 값을 구해보면 신기하게도 정확히 이 값이 나와. 이 값이 나온다고. 통계학 학생들은 한번 잘 봐봐. 그리고 경제 통계 분석 들었던 학생들은 노트나 아니면 그때 썼던 교재들을 한번 넘겨봐봐. 그럼 정확히 이 식이라고. 이 식인데 신기하죠? 정확히 이 식이야. 근데 나는 이 최소 자승법을 쓰거나 뭐 다른 방법을 쓰거나 해서 미분 적분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죠? 모집단에서는 알파 베타가 이렇게 구해지는데 그거를 이 샘플 버전으로 바꿨을 뿐이다. 요렇게 하니까 정확히 최소 자승법을 통해 가지고 복잡하게 유도해낸 그 알파 베타, 알파 헷, 베타 헷 값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나만의 노하우야. 원래 이론적으로 이제 하려면 그 최소 자승법 이런 거 써가지고 오차항의 제곱의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그 함수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라고 놓고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0이라고 놓은 다음에 그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알파 베타 값을 풀어내니까 알파는 이렇게 생겼고 베타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구해내는 게 정석인데 학생들이 수학에 학을 떼지. 제가 수학이 싫어서 문과에 왔는데 왜 자꾸 이런 거 하십니까? 이러면서 화내고, 그죠? 교수가 수학을 쓴다 이러고. 그 강의평가 같은 데 보면은 강의평가가 나쁘게 나오는 이유를 보면 본인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 보면 이제 온라인 서점에,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책에 악플 막 달려있고 이런 거 보면은 어려운 책들이야. 그러니까 책 자체는 되게 좋아. 이 분야에서 이 책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분야를 공부할 수 없어. 이 분야의 명저이고 학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책인데 밑에 이제 댓글 달려 있는 거 보면은 쓰레기다 뭐 이러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달려 있어요. 왜 이렇게 써요? 본인이 읽어도 모르거든. 아니 뭐 이따위로 써놨어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책이 뭐 엉망진창이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써놔. 그러니까 책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해를 못한 거야. 본인이 이해를 못 해놔놓고 책에 대해서 악플을 쓰죠. 그것처럼 강의 평가도 보면 내가 수학을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론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외계어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악플 막 달고, 아니면 이제 다음에 그 수강 신청할 때 소문 막 나가지고 저 강의 듣지 마, 저 강의 들으면은 무적분 한다 이러면서 안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폐강 막 시키고 그런 걸 막 겪다 보면 이렇게 돼. 어차피 미분해가지고 구한 값이나 미분 안 하고 이렇게 모집단에서 구한 값을 표본 버전으로 그냥 단순히 바꾼 거나 똑같기 때문에 나는 굳이 미적분학 같은 거 개입시키지 않고 똑같은 값을 이런 형식으로 구해내는 거지. 그래서 통계학이나 아니면 경제금융학부에서 경제통계분석이나 계량경제학 들었던 학생들이 요 장면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이러면서 그죠? 아니 난 이거 구하느라고 미분하고 난리를 치고 연립방정식 푸느라고 뭐 고생 엄청 했는데 아니 이렇게 쉽게 구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죠. 나의 노하우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처럼 이렇게 이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 없어. 이 책에 다른 전 세계 어느 책을 찾아봐도 이런 방법으로 이 유도해내는 게 실려 있는 책이 없어요. 없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이제 그 구해낼 수 있다라고 써놔놓고 실제로는 이 공식을 사용을 안 하지. 계산기가 그냥 계산해줘. 계산기가 그냥 계산해줘.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샘플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계산기가 자동으로 계산해준 값하고 요 개념으로 이렇게 수식으로 해가지고 수식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한 값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같게 나와. 항상 같게 나와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수학적으로 같으니까.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해야 되는데 또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 내용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